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K 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문화 엔터 산업을 경제 분석적 관점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김윤지입니다. 한류산업을 연구하게 된 거는 사실 경제적 효과 추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싸이가 굉장히 성공을 하면 효과가 1조 원 효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처음으로 진짜 우리 한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효과가 많이 생기는가, 요걸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새 더 들여다보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문화인들도 그렇고 워낙 활약을 보여주니까. 그 콘텐츠 산업 자체의 수익도 되게 높아졌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은 굉장히 연관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이 한국이라는 이미지하고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가 효과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이 엔터 문화 산업은 지난해보다 나을까? 이렇게 여쭤보려고요. 이제 엔터 산업이 좀 넓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로 이제 K-팝하고 영화, 영상 뭐 이렇게만 한번 본다고 하면 일단 K-팝은 작년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이냐면 K-팝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수익원이 나눠져요.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음원, 음반 수익. 두 번째는 공연 수익.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요즘 늘어나고 있는 그 굿즈나 뭐 IP 관련된 수익들, 그런 것들을 IP 수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연 수익이 좀 기복이 있어요. 이건 이제 큰 스타가 나와서 해외 투어를 다녀야 나오는 건데,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공연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다 죽어 있었고 스타디움 투어 같은 거 다 중단되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큰 스타들, 이제 BTS나 또 군대 블랙핑크나 군대도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해외 투어가 좀 잠잠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이들이 복귀를 하면서 지금 블랙핑크 해외 투어 잡혔고, 하반기에는 BTS도 해외 투어 잡히기 시작할 거고, 또 지금 최근에 GD가 또 해외 투어 시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그 여러 그룹들이 이제 투어를 이제 본격화하기 때문에 공연 수익이 좀 좋아질 거라서 올해는 K-팝은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올해 그 대형 기획사들에서 그 신인 그룹들이 많이 나오는 해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당장 수익은 거기서 올라가진 않겠지만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토대를 닦는 이연된 효과. 그렇죠.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는 북적북적한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화, 드라마 이쪽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해외에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요즘 제작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들을 모두 해외에 다 팔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해외에 팔지 못할 때는 이 제작비를 거두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중화로 나가야 돼요. 국내 시장용, 해외 시장용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해외 시장용 것들을 더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구매처를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조금 이런 문제로 올해도 여전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구매처 확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상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본다면 해외에서 사줄 수 있는 곳이 사실 넷플릭스, 디즈니 정도밖에 없죠. 요즘 아시아에서 뷰 많이 사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말고는 사실 우리 드라마들을 구매해 주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 세 군데를 통해서 많이 확산은 됐는데, 더 다른 그 서구 중심에 있는 OTT들에서 좀 더 사줘야 될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작비 올랐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제 티빙하고 웨이브가 합병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 규모가 되니까 국내 시장은 이제 이들이 뭐 더 확대할 건 없고, 이들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면 아시아 정도는 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때가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만드는 K 콘텐츠 같은 경우 그래도 꽤나 흥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티빙의 이제 그 자체 콘텐츠를 보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그 인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끄지를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아무래도 넷플릭스 쪽에서 제작비를 더 후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배우들이나 작가, 감독들이 이쪽 가서 먼저 줄을 서겠죠. 결국에는 예,
그 문제인가요? 네, 손이 비용 큰 문제? 쪽에 아무래도 더 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티빙에 있는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 있는 콘텐츠들보다 영향력이 작아 보일까 생각해보면 이건 해외로 못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들이 국내에서만 소화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들은 요즘 거의 다 해외로 다 같이 보지만 이 작품들은 다시 어딘가 또 팔아서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빙이나 웨이브가 아마 해외 사업을 직접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OTT가 긴밀하게 제휴를 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공수해 줄 수 있다면 영향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외로 좀 더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올해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소를 함께 좀 짚어주신 건데요. 엔터 하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유진스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NJG로 활동명을 바꿔서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해 미니진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좀 다가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회사들이 커지면서 멀티레이블 이렇게 체제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였던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성장통은 분명히 맞아요. 그 K-팝이라는 산업이 이렇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한 번을 거쳐야 되는 일들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K-팝 산업이 사실은 이제 음악을 만들어 파는 일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에 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또 다른 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K-팝 산업의 어떤 전형처럼 SM 이후로 자리를 잡았고 하이브도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처럼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K-팝 기업들이 여러 개의 그룹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제조업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딱딱딱딱 맞춰서 현금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는 좀 없는 그런 측면들이 되게 많죠. 사람을 다루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래서 생각해낸 거 이제 멀티 레이블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그래도 현금을 흐름을 만들 수 있으려면 그래도 여러 개의 아이돌들을 좀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가게 하면 그나마 약간 꾸준하게 현금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멀티 레이블을 다 도입을 하려고 했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이제 라인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조업으로 치면 다품종 소량으로 이렇게 라인을 여러 개 가질 때는 문제가 이 라인이 각각 달라야 되죠. 성격이.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K-팝 기업들이 굉장히 다른 성격의 아이돌들을 음악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약간 그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에 약간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여자 아이돌 가운데 스타일도 되게 여러 가지 달라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다품종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게 겹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는 상관없는데 한 회사 안에서 이걸 굉장히 다각화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하이브도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이브도 그렇고 시총 수준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 정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영의 수준이 이제는 K-팝이니까 조금 괜찮아요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굉장히 고도화된 경영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하이브 사태에서 보면 조금 미진하다라는 측면들이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의 그 인력에 대한 관리라든가 내부적인 경영의 모습이 저 정도 시총 회사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생각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영의 수준을 제가 볼 때 하이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엔터 산업에 우리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좀 잘 공고히 건강하게 갖추려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요? 멀티 레이블이라 할 때 어떤 식으로 레이블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가, 그리고 모회사 자회사 관계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경영을 보장해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가 정착이 안 되면 계속 PD가 사람을 빼갔다 어쨌다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영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많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대형 사사 중에 지금 멀티 레이블 체제 하고 있는 데가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그 JYP나 SM은 공고히 그래도 꽤나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체제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뭐냐면 하이브는 지금 모회사 자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회사는 좀 독립적인 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이걸 모회사에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SM과 JYP 같은 경우는 한 회사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죠. 서로 충돌할 것도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엔터 산업을 들여다보신 게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다 보니 더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문화 산업에
을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좀 따져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걸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아직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수출액이나 기업 실적들 예. 정도인데 그거 되게 기복이 많기도 하고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그것만 보고서 알 수는 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K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시도들을 많이 했냐면 그 연관 효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부터 했던 연구들도 진짜 한류 콘텐츠가 잘 수출이 되면 연관된 그 물건들도 잘 팔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때 추정할 때 문제는 모든 산업에 다 연관이 되겠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조금 취향이 중요한 소비재 산업, 화장품 또는 가공식품, 우리 뭐 소주, 떡볶이, 치맥 이런 것처럼 가공식품 아니면 이제 의류 아니면 소형 가전, 핸드폰 같은 이런 것들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했고 여러 번 추정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그 한류 콘텐츠가 한 $100 정도 증가하게 되면 이런 소비재들이 한 $180 이상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덩치보다 더 크게 그 연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이 좀 더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콘텐츠 산업 자체의 그런 성장을 좀 더 볼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부 이런 데서도 이제 계속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세요. 단어가 탄생할 시점과 지금은 많이 이제 기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 한류 콘텐츠, K 콘텐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을 해왔던 기반을 보면 네. 아시아 중심으로 일단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사실 이게 확대되면서 이제 서구에서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게 살짝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마 같은 것을 네. 보면 드라마의 경우 우리가 이때까지 한류라고 콘텐츠라고 얘기했던 드라마들이 이제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류의 드라마들을 이제 우리도 잘 만들고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콘텐츠가 성장할 때 이제 한류의 붐을 일으켰다는 건 이런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들이었던 거죠. 서구 시장까지 확대가 되면서 근데 이쪽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기존의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것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네. 킹덤 이런 류애들.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들은 좀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요즘 한류 드라마, K 드라마라고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한류 드라마 잘 만들고 있고 시장도 있지만 K 드라마 쪽으로 좀 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작년 말에 한중 간에 약간 문화 쪽에 있어서 화해 무드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한령 해제되느냐,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한한령은 저는 해제는 될 것 같아요. 시기의 문제지 되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한한령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으로 그 한류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1992년에 한중 수교 한 이후에 제일 성공적으로 들어간 게 1995년에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 전국 방송에서 한 15% 시청률이 나오면서 이제 한류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제 시장 개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시장을 개방하니까 전면적으로 서구 문화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도 약간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서구 문화를 다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사회주의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문화 안보라는 개념을 세워요. 문화 안보는 뭐냐면 유교 전통 문화 정신을 그 문화산업 경쟁력을 통해 지킨다.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국 문화를 수립한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 이런 문화 안보라는 개념 하에서 미국 문화는 조금 자기들도 부담스럽고 한국 문화 정도가 딱 자기들 눈높이에 이제 잘 맞았던 거죠. 왜냐하면 약간 동양적 가치관도 있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류를 그때부터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K-팝, K-드라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 한한령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계기가 또 사드 네. 문제였는데 그 전에 이미 그런 조짐들이 중국에서 그렇죠. 내부에서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본인들도 약간 이제 걱정스럽기도 하고 2010년에서 한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으냐면 오히려
그 중국의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것들 이제 배워가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시작해요. 한 5, 6년 정도 계속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 많이 배웠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제재를 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사드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촉발이 되어서 이제 한한령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한중 분위기가 조금 좋아져서 한한령은 저는 해제는 분명히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풀었을 때 그럼 과거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열 것이냐 이미 막아봤다가 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는 않겠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2010년대에 막 들어가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중국 문화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옛날에는 수준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께 들어가면 다 잘 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중국 드라마들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 아이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효과도 이전보다는 작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중국 시장이라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생긴다. 해제는 된다라는 이제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아까 국가적 차원에서 빗장을 풀어도 그 수준이나 정도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제가 또 이제 이 국가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대중들의 감정을 좀 봤을 때요. 이런 분위기를 좀 예측을 좀 살펴보자면 너무 격화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한 감정 그리고 반중 감정도 서로 너무 이제 갈등이 정말 많이 심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양쪽으로 문화가 들어가도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전 이런 생각 들던데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가볍게 본 거죠. 경제적으로는 서로 그 충돌이 덜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문화산업이 서로 교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오해도 너무 심해지고 그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문화산업이 그만큼 교류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커요. 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겨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도 서로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 문화산업이 교류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그런 나라를 계속 우리가 적대시하면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다른 산업을 위해서라도. 양국이 과연 문화 해빙을 가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몇십 년간 이 문화 엔터 산업을 들여다보신 연구자들 입장에서 우리 K 콘텐츠, K 문화 엔터 산업의 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지금 사실 이 단계에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장 리스크가 사실은 정치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K-팝, K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예전과는 달리 한국 꼭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고 한국 드라마 한번 보고 싶고 이런 게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그 계엄 이런 뉴스들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되게 힙한 나라였는데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K 콘텐츠나 K 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같이 떠올릴 수 있어요. 이걸 빨리 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런 극복에 가장 좋은 또 기회를 준 것 중에 하나가 또 K-팝이에요. 탄핵 관련해서 탄핵 집회 열리는데 여러 개의 그 K-팝 응원봉들이 막 나오고 K-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또 뉴스로 나가게 되면서 세계에서 볼 때 너희는 되게 집회도 힙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집회에서 나오는 K-팝 보면서 우리 되게 반가웠어. 이런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K-팝이 이제 나라를 약간 살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산업이 잘한 것을 국가가 약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되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국가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였다면 산업은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걸 잘할 수 있게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이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를 조금 줄여나가는 게 향후에 지금 K-팝, K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K-팝, K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루고루 굉장히 높은 전문가들이 작성을 해주셔서 아마 이 책 하나만 보셔도 2025년 올해의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을 익히시는데 되게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플레이브라고 해서 버추얼 아이돌 뭐 이 친구들이 초동으로 103만 장 팔았는데 이게 굉장히 갈목할 만한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향유하는 분들도 눈이 굉장히 높아지고 다양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 수요자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진 만큼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들을 좀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